안녕하세요. 세미나 11 오늘 그 116페이지 6장의 3번 들어갈 차례입니다. 여기서는 그 응시의 선제성과 응시를 가로막는 스크린 역할을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3번 116페이지 시각을 통해 구성되고 표상의 형체들 속에 정돈되는 것과 같은 사물에 대한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무언가 층에서 층으로 미끄러지고 통과되고 전달되면서 결국 항상 어느 정도는 빠져나갑니다. 이게 응시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랬죠. 시각에서 빠져나가는 게 응시입니다. 그것을 의태라는 자연 관찰을 통해서 예를 들고 있는데 그 동물에게 있어서나 그 곤충에게 있어서 의태라는 것은 자기를 이 생태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자기를 가리는 것이죠. 그런데 락강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비록 적응의 기능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의태를 하는 곤충이나 하지 않는 곤충이나 새나 포식자에게 잡혀먹는 건 똑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의태가 의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의태가 그것을 가시적으로 발현시킨 유기체의 어떤 조형 능력 자체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자동적인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태가 그 곤충의 그 어떤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그것이죠. 이 설명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 조형 능력이 의태 능력이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의태된 신체 형태뿐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까지도 통제할 수 있게 되는가를 밝혀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락강 당시에는 그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태를 통해서 곤충이나 동물이 이 생태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반점 눈 모양의 반점에 대해서 얘기하죠. 동물에게 있어서 혹은 곤충에게 있어서 눈 모양의 반점이 눈과 어떤 구분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반점이 눈과 닮았기 때문에 포식자들에게 매력 있게 보이는가 그 어떤 그 두려움을 주는가 아니면 눈이 반점을 닮았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하면서 눈과 응시의 기능을 분리하고 있는데 곤충이나 동물에게 있어서 그 눈이 만약에 시각 기능, 눈의 기능이라면 반점은 응시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응시의 위치, 자기성, 예외성 때문에 선택된 이 독특한 예는 우리가 강조해야 할 어떤 기능, 말하자면 얼룩 기능을 보여주는 한 가지 작은 예일 뿐이다. 곤충에게 있어서 그 반점은 바로 얼룩 기능이다. 그것의 가치는 보이는 것보다 볼거리로 주어진 것이 먼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동물이나 곤충이나 포식자가 이 곤충을 보는 것보다도 볼거리로 주어진 것이 더 먼저다. 그러니까 눈보다는 반점이 먼저다라는 얘기죠. 응시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굳이 우주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존재를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얼룩의 기능이 자율적인 것임이 인정되고 응시의 기능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관적 장을 통해 세계가 구성되는 모든 단계에서 그것의 경로 실마리 흔적을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각을 통해 구성되는 시관적 장을 통해 구성되는 모든 단계에서 우리는 응시의 흔적이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얼룩과 응시의 기능이 그 시관적 장을 극도로 은밀하게 조종하는 것임을 그러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의식이라고 상상하며 자족하는 시각 형태로는 절대로 포착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얼룩과 응시의 기능이 시관적 장을 극도로 은밀하게 조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응시, 얼룩의 자기성이에요. 자기성. 예외적 성격, 위치 이런 것이죠.
시각적 장애에선 포착되지 않는 어떤 것. 그러나 그 시각적 장을 갖다가 구성하고 조성하는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 우리가 지금 주체가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있죠. 세계를 보는 관점. 그 관점은 누군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엄마의 응시든 아빠의 응시든 어떤 선생님의 응시든 친구의 응시든 내가 응시된 그 관점 가지고 내가 지각한 응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볼 뿐 아니라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죠. 의식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면 발레리의 시에 나타나는 젊은 파르크처럼 스스로를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보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 이는 하나의 은폐술과 같은 것에 의해서입니다. 거기에서는 응시 기능에 대한 회피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응시는 우리의 실제를 지각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실제를 지각하게 만드는 본래의 의미의 응시를 가리는 그 환상적 응시가 있는 것이죠. 환상적 응시는 우리를 환상계, 상상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즘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118페이지 넷째 줄, 이는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가 만든 위상학, 즉 주체가 꿈을 통해 깨있을 때의 형태, 꿈에서 깨있는 상태의 형태라는 건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아버지의 깨어있음과 같은 것이죠. 실상. 근데 그것과 대립되는 상상적인 형태들에 다가갈 때 그 주체 위치에서 무엇이 보이는지에 의거해 만들었던 위상학을 통해 탐지해낼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응시를 갖다가 방해하고 있는 하나의 은폐술로서의 응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적 응시입니다. 환상 속의 응시예요. 이게 결국은 그 아버지의 꿈에서는 뭐였죠? 그 불타는 방이었죠. 또 자고 있는 노인네, 불타는 침상이었죠. 이것이 허상이에요. 그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들의 이 메시지가 지시하는 실제를 가리는, 제대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스크린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허상들이. 이와 마찬가지로 분석 경험이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로 내포했던 것으로서 주체에게 특히나 만족감을 주는 차원 속에서 그러한 나르시즘으로부터 퍼져나와 그토록 근본적인 몰인식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만족감과 자족감 속에서, 그리고 주체가 관절하는 형태로 만나게 되는 충일성이라는 철학적 전통의 참저점 속에서 역시 우리는 달아나는 것, 즉 응시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나르시즘이 거울 이미지와의 관련 속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구조를 재도입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 나에게 주는 두 가지 이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야, 너 정말 멋진 게슈탈트다. 그 거울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나르시즘을 만족시키는 이미지죠. 그 거울을 바라보는 아이의 만족감, 충일감, 자족감을 고양시키는 이미지. 그것이 바로 응시를 가리는 것이죠. 응시를 가리는 것으로서의 상상적 응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응시 속에서 어린아이는 보지 못하는 눈이 하나 있어요. 네 모습이 이렇게 멋진 게슈탈트인 줄 아냐? 너 아직 멀었어. 너는 아직 어린애에 불과해. 너는 결여많은 어린아이에 불과해. 라고 응시하는 거울의 이미지가 하나 있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응시입니다. 이 충일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자기 만족감, 자기 충일감, 자기 장점, 자기의 강점, 여기에 속으면 이 사람은 응시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응시를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잘난 맛에.
뭐하러 못난 거 뭐하러 들춰내냐? 어? 잘난 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지 뭐하러 못난 거 들춰서 그걸 보고서 좌절하고 괴로워하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충일감, 자기 만족감, 자기 자족감, 자기의 잘난 맛에 그냥 쪄들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응시를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응시의 눈을 의식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지각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 피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기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메를로 퐁티의 지적처럼 저는 우리가 세계의 광경 속에서 응시되고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를 의식하는 존재로 만드는 건 동시에 우리를 스페클룸 문디, 세계의 거울이다. 이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위치에 위치시킨다. 우리를 에워싸는 응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무엇보다 우리를 응시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응시. 바로 그러한 응시에 의해 우리는 응시되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닐까요? 이 만족을 주는 응시는 이거는 상상계적인 응시예요. 이런 의미에서 세계의 광경은 모든 것을 훔쳐보는 자처럼 보입니다. 이는 플라톤적 전망 속에 발견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질을 위임받은 어떤 절대적 존재, 이게 이데아죠. 이거에 대한 환상이지요. 현상이에요. 그것이 세계 속에 나타나는 게 현상이죠. 이데아와 현상계. 이 현상계는 이데아를 비추는 어떤 그림자로 생각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아라는 실상을 통해서 현상이라는 이 허상이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있는 나르심적인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관조의 현상적 경험의 수준 자체에서 모든 것을 훔쳐보는 자의 면모는 한 여성이 자신이 누군가에 응시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느끼는 만족감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여자가 이 옷을 또는 몸치장을 자기가 만족스럽게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응시의 눈을 의식하죠. 누가 나를 응시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응시의 눈길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상상계라는 것입니다. 자기 충일감, 자기 만족감을 증진시키고 고양시키려는 것. 그러한 응시가 다 그 상상계라는 거예요. 세계는 모든 것을 훔쳐보는 관음증자이지만 노출증자는 아닙니다. 세계는 우리의 응시를 촉발하지 않습니다. 만일 세계가 우리의 응시를 촉발한다면 즉시 생경하다는 느낌을 받겠죠. 낯설다는 느낌을 받겠죠. 이는 무슨 뜻일까요? 소위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응시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 상태에서는 우리가 응시를 지각하지 못해요. 그것이 응시한다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보여준다는 것도 생략되지요. 반면 꿈의 장에서는 이미지의 특징은 바로 그것이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꿈에서는 무의식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응시를 느낄 수가 있어요. 지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지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식 속에서는 응시의 주체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응시의 주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 다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보여줍니다. 사 몽트르. 하지만 거기서도 역시 어떤 형태로 주체가 미끄러진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무의식이 우리에게 이미지를 통해서 뭘 보여준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미끄러지는 게 있다는 것이죠. 밑에서 9째 줄, 그것이 보여준다는 사실이 전면에 부각될 겁니다. 그 구성의 특징들, 즉 깨어있는 상태에서 관조되는 것이라면 갖고 있어야 될 폐쇄성, 시계 등의 부재, 이미지들이 돌출되어 있거나 대비를 이루며 얼룩처럼 번지는 특성, 그 색상의 강렬함, 이게 꿈에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특징들이죠. 그것과 더불어 그것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각된 나머지 꿈속에서 우리는 결국
근본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주체는 그것이 어디로 미끄러지는지 알지 못한 채 따라가죠. 경우에 따라서는 거리를 두며 단지 꿈일 뿐이라고 중얼거릴 수도 있지만 꿈속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데카르트의 코기토처럼 사유하는 존재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것은 한낱 꿈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어쨌든 나는 이 꿈에 대한 의식이야 라고 말하는 자처럼 위치시키지 못합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의 주체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위치시키지 못한다는 것. 어쨌든 나는 이 꿈에 대한 의식이야 라고 말하는 자처럼 위치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죠. 회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꿈속에 나타난 이미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그냥 한낱 꿈일 뿐이야 라고 넘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응시를 지각하지 않겠다는 걸 얘기하는, 응시를 회피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응시를 회피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돼. 이게 도대체 뭐지? 나에게 뭘 의미하는 거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지? 이 이미지가 나에게 주는 욕망이 뭐지? 이걸 의심하고 회의해야죠.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꾼 이 장자의 꿈, 이건 제가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파악한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나비가 나타났어요. 그 나비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꿈속에서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자는 나비에 자신을 동일시한 것이죠. 그 나비의 응시에 자신을 동일시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나비의 응시를 지각하게 되겠죠. 그럴 때 장자는 진정한 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비의 응시를 회피할 때 장자는 상상계적인 장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비의 응시를 동일시할 때 장자, 진정한 장자가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했습니다. 121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램입니다. 만일 주체가 장자가 아니라 늑대인간이라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나비는 그에게 공포증적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자신의 존재가 처음으로 욕망의 창살에 갇혀있을 때 새겨진 최초의 흠집, 말하자면 원인작용의 맥동으로부터 그 작은 날개의 퍼덕임이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보는 것에 대해 공포증적인 두려움을 그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늑대인간에게는 그 원장면의 트라우마가 있었죠. 엄마 아빠가 후배의 성교하는 장면을 6개월경에 보았음에 틀림없다고 프로이드가 역사화를 시켜놨는데, 그 늑대인간이 만약에 그러한 트라우마적 원장면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누나가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하고 자기 스스로 가정부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러한 그 성적 경험이 중첩됐었죠. 그것은 바로 늑대인간에게 사도마조히즘적 성적 욕망이라는 거세되지 못한 욕동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꿈속에서 장자가 아니라 늑대인간이라면 그 나비가 장자인간에게 하나의 거세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응시의 주체니까. 나비는 장자를 응시하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비가 늑대인간을 응시한다면 그것은 늑대인간에게 무엇을 지각하게 만들까요? 자신의 거세되지 못한 성적 욕망에 대해서 지각하게 만들겠죠. 공포증적인 두려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거세 공포를 일으키는 것이죠.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을 시관적 만족의 본질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시는 락강의 대수학에서 주체가 추락하는 지점인 대상 A를 그 자체 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이유들로 인해 시관적 장에서는 주체의 추락이 제로에 가깝게 축소되어 항상 인식하지 못한 채로 남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시관적 장을 특징 짓는 것이자 그 장의 고유한 만족을 유발시키는 원천입니다. 시관적 장에서는 주체의 추락이 제로에 가깝게 되어 항상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대상 A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응시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것이 바로 시관적 장을 특징 짓는 것이자 그 장의 고유한 만족을 유발시키는 원천이죠. 바로 응시를, 진정한 응시를 가리는 스크린 역할을 하고 주체로 하여금 그 응시를 지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진정한 의미의 응시를 지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되죠. 원래 그 응시의 지점은 바로 대상 A의 지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대상 A의 지점은 바로 주체가 추락하는 지점이다. 주체의 균열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주체의 결여가 새겨지는 지점이다. 대상 A의 지점. 근데 시관적 장에서는 그 대상 A의 지점이 모호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만족감, 충일감, 자족감이 고양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응시는 그것이 거세 현상에서 표현되는 중심적인 결여를 상징화할 수 있는 대상 A인 한에서, 그리고 본성상 소멸되는 점 형태의 기능으로 환원되는 대상 A인 한에서 주체를 현상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 무지한 자로 남게 만듭니다. 이 부분 제가 지금 헷갈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입니다. 122페이지 셋째 패러그램입니다. 정신분석은 웰탄샤움 세계관이 아니며 우주의 열쇠를 제시한다고 주장하는 철학도 아닙니다. 정신분석은 역사적으로 주체 개념이 정교화됨에 따라 규정된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거해서 작동합니다. 정신분석은 주체를 신입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주체 개념을 제시하죠. 정신분석은 주체를 신입향의 주체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지각으로부터 출발해 과학으로 나가는 관점은 주체에게 존재를 포착하기 위한 더 나은 시험대가 없는 이상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1차 과정이죠. 무의식과의 동일시입니다. 무의식을 의심하면서 확실성으로 가는 주체입니다. 이 길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 이전의 사상을 따라 지나온 길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필히 분석 경험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길은 거세라는 심연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령 투케가 점 형태로가 아니면 신통기나 창세기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길은 거세라는 심연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투케가 점 형태가 아니면 단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우연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나 신통기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단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우연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우연을 만들고 단절을 만들어야 제 역사와 새로운 역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충족감, 만족감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투케가 시각적인 지각행위 속에서 어떻게 표상되는지를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시관적 기능에서 투케적인 지점이 자리 잡는 곳은 제가 얼룩이라 부른 수준임을 보여드리려는 것이죠. 시관적 기능에서 투케적인 지점이 자리 잡는 곳을 얼룩이다. 얼룩, 응시 라고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는 응시와 응시된 것 사이의 상호작용의 차원이
그 무엇보다도 주체에게 알리바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석 중에 우리의 개입으로 인해 주체가 2차원 즉 상상계적 위치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체를 환영일 뿐인 최종적인 응시의 지점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하겠지요. 이게 이제 환상횡단이죠. 주체를 응시의 지점에서 환상적인 응시의 지점에서 분리시키는 것이죠. 선생께서 지적하신 난점은 우리의 작업이 얼마나 신중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밑에서 6째 줄 응시와 눈이 분열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충동의 목록에 시관 충동이 추가됩니다. 프로이드의 충동과 충동의 운명을 읽어본다면 그가 이미 시관 충동을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그것이 다른 충동들과 대등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실제로 시관 충동은 거세라는 항을 가장 완벽하게 피해나가는 충동입니다. 시관 충동이라는 건 보고자 하는 충동이죠. 보고자 하는 것은 시각을 통해서 확실성을 확보하고 보는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충동이죠. 욕동입니다. 그것은 거세를 완벽하게 피해가는 충동이죠. 보고 확실성을 확보한다. 그것은 의식의 차원이죠. 듣고 확실성을 확보한다. 만져보고 확실성을 확보한다. 그건 모두 지각의 차원이 아니라 의식과 감각을 통한 의식의 차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세의 차원을 완벽하게 피해나가는 충동이 되겠죠. 시관 충동은 거세를 피해나가는 무의식적 역동이다.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확실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는 것으로 자기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거예요. 이게 시관 충동입니다. 거세를 빠져나가는 것이죠. 다소 오늘 그 불확실한 점도 있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 설명을 가지고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